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 40살이던 남성 A씨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24시간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중학생 첫 딸과 7살 된 둘째 딸이 있었는데 아내와 자식들 다 잘 먹이고 키우겠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죠. 또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에 가게에서 숙식을 주로 해결했는데요. 카운터 뒤에 평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손님에게 친절한 건 물론이고 한시도 쉬지 않고 매장 정리하고 청소하는 모습에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날 A씨는 손님이 거의 끊긴 새벽에서야 카운터 뒤 평상에 눕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복면을 쓰고 그 위에 다시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었죠. 손에는 장갑이 끼워져 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마침 A씨가 눈을 뜨면서 몸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괴한이 순식간에 카운터로 넘어옵니다. 오른쪽 손에 낚시칼이 들려 있었죠. A씨를 위협하더니 옆에 있는 이불을 짚어서 순식간에 A씨 위로 그냥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만 가져갈 테니까 입 닥치고 있어. 당황한 A씨, 하지만 그는 거세게 반항했습니다. 지금 이불로 시야가 막힌 상황에서도 막 주변 물건 마구잡이를 던졌어요. 사실 A씨는 체격이 건장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괴한도 그를 제압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죠. 잠시 후 A씨가 입을 걷어냈고 그 남성의 팔을 붙잡더니 이 두 사람 간에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져요. 그러자 괴한은 낚시칼로 A씨의 왼쪽 목 부위를 깊게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받고도 A씨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자 괴한이 이번에는 복부에 칼을 꽂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팔까지 총 4차례 공격을 하게 되죠. 연속적인 공격에 A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집니다. 범인은 포스기를 열더니 10,000원권 지폐 4장을 움켜쥐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불과 20분 만에 벌어진 참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A씨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전화기까지 신고를 하러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또 새벽이라 오고 가는 손님도 없고요. 그렇게 속절없는 3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아침 7시 40분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고 신고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요. 하지만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긴급 수혈까지 했지만 그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성실히 살고 있던 슈퍼 주인의 목숨을 빼앗고 범인이 훔쳐간 돈 고작 40,000원이었어요. 즉각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수사에 돌입합니다. 다행히 내부 CCTV에 지난밤의 범행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그 인상착의를 좀 보니까 슬래진저라는 브랜드의 트레이닝복 세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키는 170cm 정도에 나이는 30대로 추정됩니다. 자, 그 낚시칼 흉기 미리 준비해왔고 또 복면에 장갑까지 계획적인 강도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초범이라기보다는 상습범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면에 후드까지 써서 얼굴이 전혀 찍혀있지 않은 거예요. 또 장갑 때문에 지문도 안 남아있고요. 새벽이라 목격자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슈퍼 외부와 인근에는 CCTV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의 도주 경로를 파악할 수 없죠.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2008년에는 차량 블랙박스도 흔치 않던 때라서 경찰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그가 누군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만약 미리 강도를 계획했다면 그가 일면식도 없는 장소를 그냥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더욱이 범행은 새벽에 발생했어요. 아마 그는 사전에 이 가게를 왔을 거고 언제 손님이 뜸한지를 미리 파악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CCTV에 찍혀 있지 않을까? 즉각 그 내부 CCTV를 역으로 재생했고요. 키 170에 나이 30대 정도 되는 남성 손님 한 명씩 찾아갔죠. 그렇게 하루 동안 이어진 분석 끝에 마침내 범인의 윤곽이 잡힙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2월 7일이에요. 새벽 3시 55분쯤 반무태 안경을 낀 남성이 이 슈퍼에 와서 담배를 구매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자세히 보던 경찰이 갑자기 눈이 번뜩여요. 그가 슬래진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신발도 똑같은 흰색 운동화고요. 그러고 유심히 보니까 이 남자가 마치 이 슈퍼를 사전 답사하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내부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이거 범인이 틀림없어요. 경찰은 곧장 이 화면이 담긴 공개 수배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다행히도 이틀 전에 방문했던 그 CCTV 영상은 얼굴이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이거 금방 잡는다 예상을 했지만 기대와 달리 유의미한 제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성과 없는 세월만 흘러갔죠. 여러분, 그렇게 이 사건은 무려 9년간 아무런 진전 없이 경찰의 미제 파일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경찰 구조에서는요, 미제 사건을 수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한 명의 경찰이 새로운 사건과 미제 사건을 동시에 맡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 사건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미제 사건은 애초에 증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쉽지 않았던 거고. 여기에 더해서 행여나 수사관이 전근을 가거나 퇴직을 하면 그대로 방치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지난 2010년대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사 보도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장기 미제 사건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특히나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도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소식에 여론도 들끓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간의 DNA 기술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이거 미제 사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희망이 생기던 때였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2010년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전국에 하나둘 미제 사건 전담팀이 생기게 되죠. 그러던 2017년 시흥경찰서에서도 전담팀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캐비넷에 깊숙이 잠들어 있던 이 시흥 슈퍼마켓 살인 사건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수사팀은 다시 재검토했고 동시에 수배 전단지도 다시 제작해서 배포하게 돼요. 그러면서 범인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자, 생각해 볼게요. 과거 범인의 얼굴이 뚜렷하게 공개가 됐음에도 제보나 목격담이 없었어요. 이걸 해석해보면 그가 한 직장이나 장소에 정착하지 않고 일용직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은 파악이 가능한 전국의 모든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대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숫자만 몇십만 명이었어요. 자, 이제는 좀 희망이 보이나 싶었죠? 근데 수사는 또 허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뒤이어 7년이라는 시간이 또 부질없이 흘렀죠. 그러니까 통합 지금 16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사건 해결도 안 되고 증거도 없고 그게 사건이 벽에 막혀있던 2024년 2월 시흥경찰서에 한 통의 제보가 걸려옵니다. 제가요, 그 수배 전단지 봤는데요. 아는 사람 중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이가 술에 취하면, 지가 시흥 슈퍼마켓 사건과 관련이 있다나? 저는 술김에 하는 말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사진이 꼭 닮았더라고요. 이때 경찰은 통화상 확인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의 또 다른 특이점이 없냐라고 묻게 돼요. 그러자 제보자가 하는 말이 특이할 건 없는데요. 낚시를 자주 다녀요. 차 안에 낚싯대나 칼 그런 용품을 싣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범인의 흉기는 낚시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사팀 내부에서만 알고 있던 정보예요.
경찰의 눈이 번뜩였고 자, 추가 확인을 해야 된다. 남성의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얼마 후에 사진 몇 장이 도착했어요. 자, 수사팀이 가장 먼저 얼굴이 뚜렷하게 나온 3장의 사진을 선별해서 그걸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인 법 영상 분석을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참고로 이건 인공지능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CCTV나 희미한 사진 속의 얼굴을 AI가 대조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보통 동일인이 아닐 경우 일치율은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꽤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일단 그 수배지 속의 용의자 얼굴과 제보자한테 받은 1995년, 99년, 2006년 운전면허증 사진을 비교해요. 보니까 일치율이 75%, 86%, 93%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수배 전단지 속 남성은 오른쪽 눈썹에 비해 왼쪽 눈썹이 짧아요. 근데 이 특징이 용의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경찰은 그렇게 용의자의 신원 확인했는데 누구였냐?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던 49살의 남성 정 씨였습니다. 근데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알아낸 건 얼굴만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범인으로 볼 수는 없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잡은 쥐를 코앞에서 놓칠 수 있어요. 이후 미제팀은 5개월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보니까 앞서 추정해놓은 것처럼 정 씨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사건이 발생한 2008년에는 뭘 했냐?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정착을 하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수사망을 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2008년 사건이 발생했을 그 당시의 행적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통신 내역 다 분석을 했죠. 보니까 범행 시기에 화성, 광명, 여기 다 시흥이랑 가까운데 여기서 돈을 인출한 내역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 내역에서 자주 통화하던 지인이 한 명 있었거든요. 추후에 알게 된 건데 정 씨가 2008년 12월부터 약 2달간 그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걸 파악하게 돼요. 다음으로 경찰은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인을 찾아가서 수배지 사진을 보여주게 돼요. 그가 정 씨가 맞다라고 단언하게 되죠. 그렇게 모든 증거를 수집한 경찰은 2024년 7월 홀로 여유롭게 저녁 산책을 하고 있던 정 씨를 급습해서 바로 체포합니다. 근데 예상대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더라고요. 이어진 3일간의 강도 높은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아침 6시가 되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정 씨가 자진해서 면담을 요청했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찌른 게 맞다. 내 가족이 살인자 가족으로 낙인 찍힐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라는 변명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그때는 정 씨가 시흥에 있는 친구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일자리가 변변치 않았고 생활비는 늘 부족하죠. 그래서 떠오른 게 절도였습니다. 계획을 세운 직후 새벽마다 주변을 돌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A씨가 운영하는 슈퍼를 발견한 거예요. 담배 산다는 핑계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내부에 CCTV 한 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인적도 드물고 결정적으로 그 새벽 시간대에 주인이 잠에 취해 있어서 감시가 소홀했습니다. 담배 하나 주세요 하면서 일부러 지폐를 내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계산하려고 포스기를 딱 열잖아요. 슬쩍 눈을 돌려봤죠. 10,000원권이 상당히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틀 후인 12월 9일 새벽 3시 반 정 씨는 얼굴을 가린 채 장갑을 끼고 25cm짜리 그 낚시칼을 주머니에 챙기게 됩니다. 흉기를 챙기는 이유는 단순 위험용이었다고 말해요. 원래 목적은 그냥 현금만 가져오자였죠. 슈퍼마켓에 도착해서 보니 역시나 손님은 없고 A씨도 카운터 뒤에서 잠든 듯합니다. 곧장 안으로 침입하는데 인기척을 느낀 주인이 일어나요.
순간 칼을 꺼내서 위협했고 원래는 겁만 주고 돈을 가져가려 했지만 예상보다 A씨의 반항이 거셌던 거예요. 순간 이대로 있다간 나한테 불리하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찰나의 고민 끝에 그는 A씨를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인 정씨는 도주를 한 후에 지인 집에서 피 묻은 옷을 깨끗이 갈아입습니다. 즉각 자기 차를 이용해서 본가인 경상남도 마산으로 향했죠. 이동하는 중에 흉기는 대전 고속도로에 유기했고요. 피 묻은 옷은 진주의 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A씨와 맞바꾼 돈 4만 원도 거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정씨는 모든 증거를 인멸한 후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동시에 매일같이 뉴스를 켜서 보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도 수사망이 전혀 좁혀오지 않는 거예요. 어라? 경찰들이 나를 찾질 못하네? 정씨는 완전 범죄를 했다는 생각에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이후 지난 16년간 돈이 떨어질 때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그는 2011년까지 2년간 15번에 걸쳐 6,870만 원을 편취했어요. 인천에 사는 지인하고 공모를 해서 청주로 가서 전당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거든요. 가짜 금목걸이를 이거 순금이다 둔갑시킨 거예요. 이후의 수법도 점점 정교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청주 업자들 사이에서 웬 인천에서 온 놈이 가짜 금목걸이로 사기를 친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지역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아니 근데 이때도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 더 자신감이 붙는 거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 씨가 어느덧 번듯한 건설회사 팀장이 됩니다. 그러다 2016년 또다시 절도로 붙잡혔고요. 근데 이때는 벌금형만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론적으로는요. 자기 범행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어차피 안 들킨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제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2024년 9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요. 다수의 동종 강도 전과가 있어서 재범 우려가 있으니까요. 특히나 절도 범행이 살인으로 강화된 점, 또 이게 고의적인 살인임을 강하게 지적해요. 왜 여기서 검찰이 고의적이라고 봤냐면요. 도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게 된대요. 근데 그때 이제 상처의 깊이와 각도에서 정 씨가 사리를 가지고 강하게 힘을 줘서 찔렀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 정 씨 변호사는 아니 우리 피의자가 지금 깊게 반성을 하고 있다 이걸로 운을 띄워요.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의 죄가 발각될 걸 두려워서 숨어 지냈다. 힘들었다. 여기에 정 씨도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죄값 받고 평생 뉘우치겠다. 이런 자세를 보였어요. 근데 진짜로 반성을 했을까요? 아니 A씨 사건 저지르고 나서도 수많은 절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딱히 숨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재판에는 A씨의 유족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가장이던 A씨가 사망한 후 남은 이들의 삶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시 둘째 딸의 치료비가 필요해서 남편이 사망한 그 슈퍼마켓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두 딸도 엄마를 도와 가게에 나갔고요. 이들 모두 심각한 트라우마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슈퍼마켓을 2년간 아내가 악착같이 운영을 했지만 결국은 폐업을 했고요. 이들은 이사를 갑니다. 아내는 지난 16년의 세월 동안 셋이서 똘똘 뭉쳐 힘들게 살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고통으로 내몬 그 범인 정 씨에게 엄벌을 해달라고 촉구했죠. 하지만 결국 재판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정 씨가요, 재발 위험에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요. 또 사이코패스 테스트도 받았는데요. 중간 정도의 레벨이 나와요. 여기에 더해서 동종 전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동종 전과가 강도였지 살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범률이 낮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또 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교화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요. 그렇게 정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징역 30년이 선고됐죠. 그런데 여러분, 정 씨가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는 말과 달리 즉각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항소했고요. 지난 2025년 4월 재판에서 아주 통쾌한 결과가 나왔죠. 고등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겁니다. 왜냐? 정 씨가 도피 생활을 한 16년간 그 피해자와 유가족이 받았을 고통을 감안했어요. 그래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거죠. 심지어 딱 한 달 전인 2025년 7월 대법원마저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오랜만에 사이다 같은 결론이었죠. 지난 16년간 묻혀있던 사건이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의 쾌거예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정 씨가 그에 걸맞는 형벌을 받았고요. 범인은 피해자 A씨, 사망한 A씨가 결코 누릴 수 없던 그 16년을 만끽했어요. 이젠 그 세월보다 몇 배의 세월을 철창 속에서 살면서 고통의 깊이를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갱티고개. 북쪽으로는 아산 시내가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산줄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긴 그닥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등산로가 있는 덕분에 평소에 아산 시민들이 즐겨 찾는 코스 중에 하나이죠. 2002년 4월 18일 오전 7시 한 시민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이곳 갱티고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기이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시신은 나무 기둥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몸이 V자, 그러니까 이렇게 새우 모양처럼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어디서 굴러내려와서 이 나무에 부딪힌 것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조사해보니 그게 사망을 이르게 한 원인은 아니었죠. 이미 목에 칼로 깊게 베인 상처와 또 끈으로 졸린 듯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변사체의 신원은 아산시 온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40대 여성 A씨. 그녀의 가게에서 시신 발견 현장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이 한적한 갱티고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다행히 전날 A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방 맞은편에서 24시간 가게 영업을 하던 국수집 주인입니다. 그녀는 새벽 2시 반쯤 이 A씨가 노래방을 다 영업을 끝내고 혼자 차에 올라타서 출발하는 걸 분명히 봤다고 진술했죠. A씨가 살고 있던 집은요, 이 노래방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퇴근을 하고 집까지 가는 겨우 5분 사이에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A씨가 타고 갔던 그 차는 노래방 근처에서 정갈하게 주차된 채 발견됩니다. 아니 분명 차를 타고 나갔다고 했는데 그녀가 다시 가게에 와서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걸까요? 경찰은 애초에 A씨가 차에 탄 채 납치가 되었고 이후 살해당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차가 다시 노래방 근처에 주차되어 있다라는 건 범인이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범인은 이미 A씨의 가게 위치를 알고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겠죠. 차량을 감식해 보니까 내부에서는 A씨가 신고 있던 구두 그리고 담배꽁초 한 개가 발견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안전벨트에서 그녀가 아닌 또 다른 인물의 혈흔이 검출돼요. 천만다행으로 DNA를 확보한 상황이겠죠. A씨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경부 절창이었습니다. 절창은 뭔가에 베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리한 무기로 목을 베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잔혹했냐면 목 앞쪽에 식도, 기도가 다 잘려나갔고요.
심지어 뼈까지 절단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 원인은 경부절창이지만 사실 사망에 이르기 전에 끈 같은 걸로 목을 조른 것도 포착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역추적을 해보면 목을 조른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아예 참수형처럼 목을 베려고 했다는 건데요. 너무 섬뜩한 범행입니다. 도대체 어떤 원한 또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사건에서 새로운 특이점이 포착됩니다. 시신 발견 당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누군가 피해자 A씨의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보니까 여러 대의 ATM기에 들려서 총 195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ATM 근처 CCTV를 다 수집했죠. 그리고 거기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가 바로 유력한 용의자겠죠. 죽은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요. 이 용의자는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다 CCTV에 남아있어요. 분명 카메라에 노출될 이 위험을 알았는지 항상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었죠. 얼굴을 이미 다 가린 것도 분명하지만 2000년대 초반은 사실 지금처럼 CCTV 말고도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용의자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는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물론 인근에 있는 동종 전과자들을 상대로 DNA 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 벨트에 있는 혈흔과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이렇게 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이다가 기다리고 있겠다는 뜻이겠죠.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미제사건 전담부서로 이관됩니다. 이후 재수사를 위해 8명의 프로파일러가 동원되죠. 수사팀은 총 4,3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기록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사건을 세세히 분석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놓칠세라 검토하고 또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졌죠. 그리고 그 결과 프로파일러들이 몇 가지 결정적인 가설을 내놓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일 거라는 추론입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범행 현장으로 보이는 이 A씨의 차량, 여기서 피해자의 혈흔은 물론 저항의 흔적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 점 때문이었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피해자가 거의 전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범인들이 아주 빠르고 강하게 그녀를 제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무리 작은 체구의 여성이라고 해도 남자 한 명이 혼자서 이렇게 완전히 제압하는 건 다소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격렬히 저항을 했을 텐데 그럼 분명 흔적이 남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적어도 2 이상일 거다라는 게 프로파일러의 추측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건 차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구두입니다. 산에서 맨 처음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시신은 맨발이었어요. 근데 발바닥에 흙이나 낙엽 같은 게 전혀 묻어있지 않았죠. 그렇다면 A씨는 차 안에서 변을 당한 뒤에 이렇게 밖으로 들어서 옮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범인은 혼자가 아닌 2명 이상이 함께 피해자를 옮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강도 사건에서 공범이 있을 확률은 거의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명은 공격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이 망을 보거나 또 운전을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공범의 존재는 사실 사건 발생인 2002년 수사 당시에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2번째 가설은 이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입니다.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ATM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고 돈을 조금씩 빼낸 게 아닌가 추정되었죠. 그러고 보니까 시신을 갱티고개에 유기한 것도
또 뼈에 흔적을 남길 만큼 예리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냐라는 분석에까지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은 바로 범인이 피해자와 면식관계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2002년 당시에도 강력하게 의심됐었죠.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A씨의 퇴근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겠냐라는 분석입니다. 즉 일부러 그 시간을 노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가설을 토대로 현장을 재구성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용의자가 떠오른 겁니다. 그는 바로 E씨. E씨는요, 2002년 당시에 동종 전과자라는 이유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의 명함이 노래방에서 발견된 점을 시작으로 경찰이 그를 주목했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수사망을 빠져나가게 돼요. 왜냐면 CCTV 속의 용의자와 외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CCTV 속 남자가 범인인데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차량에 있는 DNA도 일치하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 범인이 2명 이상이다라는 가설이 맞다면 현장에 있는 DNA 그리고 이 사진이 꼭 이 씨와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통화 기록 중에 A씨와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점은 그가 면식범이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경찰은 이 씨가 직접적으로 범행을 하지는 않았어도 어떻게든 이 사건과 관여가 있을 거다라고 가능성을 높게 내다봅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15년 만에 50대가 된 이 씨가 다시 소환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경찰이 이번에도 허탕인가 싶었지만 이번에 경찰은 이미 결정적인 단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씨의 쪽지문이었죠. 쪽지문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냐고요? 과거에 2002년 당시 수사팀이 범인이 이렇게 이동했을 거다 하며 동선을 추적했는데 그러면서 현금을 인출했던 그 고속도로의 모든 통행권을 수거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쪽지문 하나를 찾아내요. 쪽지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이걸로 신원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건 해결에는 힘을 더해주지 못하던 차 이제 2017년이 됐습니다. 지금의 과학수사 기술은 그 쪽지문을 단서로 활용할 수 있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다시 분석해 보니까 그게 바로 이 씨의 거라는 게 드러납니다. 시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경찰은 이걸 빌미로 이 씨를 강하게 압박해요. 결국에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원한 자백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살인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미립국한 조선족이 벌인 거다. 나는 그냥 시체 유기를 돕고 운전만 해줬을 뿐이다. 라는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공범 최 씨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씨는 중국인이던 최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당시 이 씨는 35살이고 최 씨는 25살, 그러니까 10살 정도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유흥을 아주 좋아한다는 점을 계기로 빠르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놀고 마시다가 이미 유흥비로 많은 돈을 탕진하게 돼요. 근데 이 와중에 뭘 모의하게 되느냐? 돈을 갈취하자. 그래서라도 우린 놀아야 되지 않냐? 유흥을 이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타겟이 된 게 평소에 알고 지내던 노래방 주인 A씨였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의 동기가 더 놀려고, 더 놀고 마시려고 지금 살인을 했다는 건데 지금 나이를 다 똥꼬로 드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쨌든 2002년 4월 5일 둘은 범행 장소를 모의하기 위해서 갱티곡에 사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이었던 새벽 2시 반에 노래방 인근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죠. 퇴근하고 있는 A씨 차량을 멈춰 세웠고 동승하게 됩니다. A씨가 이미 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들이 본색을 드러냈죠. 차량이 아산시를 벗어날 즈음
그들은 흉기로 A씨를 위협했고 이내 갱티곡의 인근으로 이동을 한 뒤에 현금 30만 원과 카드를 탈취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이 피해자가 자신들을 신고할 것을 우려해서 둘은 결국 살인까지 감행합니다. 당시 A씨가 이 중국인 최씨의 손을 깨물면서 저항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에 최씨의 혈흔이 묻게 되죠. 결국 그녀는 안전벨트에 목이 졸려 정신을 잃고 맙니다. 둘은 A씨를 산속으로 옮겼고요.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목을 베었죠. A씨 목에 그 깊게 남아있던 절창, 이게 사실은 확인 사살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범인들은 A씨의 시신을 갱티곡에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굴러떨어지던 중에 나무에 걸렸고요. 다음날 아침 지나가던 시민이 이걸 발견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당시에 범인 E씨는 운전을 했고요. 그 돈을 인출한 CCTV에 보여진 사람은 최 씨였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수사 초반에는 E씨는 사실상 수사망을 잘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 15년 만에 아산 갱티곡의 살인 사건이 해결돼요. 참고로요, 범인 최 씨, 이 사람은 2006년에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마침 재수사가 시작되기 3년 전인 2014년에 다시 귀국하게 되죠. 이젠 뭐 더 이상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그는 결국 검거가 되었고 이 두 사람은 법의 집행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돼요. 근데 이들이 우리는 강도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형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사전에 이미 철저하게 범행을 모의한 사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수사 과정에서 사용된 이 둘에 대한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증거로 제출이 되었고요. 재판부가 그걸 법적 증거로 인정하게 되면서 사건이 점점 끝을 향해 가게 되죠. 이 두 사람이 A씨를 죽인 건 계획 범죄였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이 사건은 국내 최초로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법적 증거로 채택된 사건으로 기록되고요. 또 프로파일링의 유효성을 제대로 인정받은 첫 사건으로도 기억됩니다. 제가 참 그동안 수많은 미제 사건을 이렇게 다루던 차에 오늘 이렇게 해결된 사건을 여러분께 전달하니까 너무도 속이 시원한데요. 하지만 아직 갱티곡에는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바로 3개월 뒤인 2002년 7월 인근에서 40대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또 추가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이게 E씨와 최씨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들과의 특별한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 또한 여태껏 미제로 남아있죠. 지금까지 전담부서의 경찰들 그리고 또 관련 프로파일러들은 이 사건 또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2002년 갱티고개에서 벌어진 두 개의 살인사건. 첫 번째 사건을 해결한 그 힘이 남은 사건도 해결할 수 있게 되길,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